안녕하세요. 저는 식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옛날 부모들은 자식한테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쳤지만 요즘 부모들은 친구가 때리면 맞지만 말고 몇 배로 때리라고 가르친다네요. 그만큼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각박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도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절 괴롭히는 동서에게 저 대신 복수를 해주는 걸로도 모자라 집안의 평화까지 가져다 주었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사건의 전말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를 엄마가 모셨거든요. 엄마 할머니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였지만 사이가 무척 좋았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극진히 잘하시다 보니까 할머니가 아빠보다 엄마를 더 예뻐했어요. 시애밀 이렇게 친정엄마처럼 극진히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또 있겠니? 내가 복이 많아서 이렇게 딸보다도 잘하는 며느리를 얻은 게야. 난 죽을 때도 우리 경지내미 손잡고 죽을란다. 엄마랑 할머니가 워낙 사이가 좋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할머니랑 잘 지내게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땐 아빠 대신 할머니랑 엄마랑 셋이서 놀이공원도 가고 그랬어요. 가서 놀이기구를 타고 있으면 할머니가 솜사탕을 들고 웃으며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시곤 했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까지 저희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엄마가 주저앉아 오열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 조금만 더 오래 계시다 가시지 왜 벌써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저랑 한적한 시골에서 텃밭도 키우면서 살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벌써 가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정말 저 놔두고 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 엄만 그 이후에도 한동안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붙잡고 눈물을 훔치시곤 했어요. 저 역시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너무 슬펐지만 엄마가 느끼는 슬픔에 비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슬픈 마음도 차차 가라앉고 저희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식품공장 생산직으로 취업했어요. 엄만 그런 저를 걱정하시며 전문대라도 가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나 공부에 취미 없는 거 알잖아요. 대학을 갈 거였으면 진작에 더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리고 전문대 나온다고 돈을 훨씬 많이 번다는 보장도 없는데 굳이 대학 다니면서 학비 낭비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리 2년제여도 들어가는 학비가 얼만데 그 시간에 공장 다니면서 돈 벌면 훨씬 이득이잖아요. 엄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돈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시집 갈 때도 엄마한테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할 거니까요. 저희 엄만 그런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니 응원하겠다고 해주시더군요. 그렇게 전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힘들긴 정말 힘들더군요. 그래도 저한텐 적성에도 맞고 나름 보람도 있었어요. 땀을 잔뜩 흘리면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퇴근 시간이 되곤 했는데 오늘 하루도 몸이 녹초가 될 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게 너무 뿌듯해 제 자신이 대견하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 중에선 제가 공장에 다니는 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길에서 중학교 동창을 마주친 거예요. 후줄근하고 편한 옷차림이었던 저와는 달리 친구는 화장도 예쁘게 하고 미니스커트에 하이힐을 신고 있더라고요.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 너무 반갑다면서 커피 한잔 하자는 말에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친구가 뭐 하면서 지내냐고 묻길래 공장에 다닌다고 했더니 갑자기 친구의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뭐? 공장?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대학에 가야지 왜 공장에 다녀?
너희 부모님이 학비 낼 돈 없으시대? 그럼 너 고졸이네. 내 주변에서 고졸은 네가 처음이다, 야. 아, 그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난 공부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좋더라고. 다달이 통장에 월급 찍히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에이, 뭐야. 난 당연히 네가 대학 다니는 줄 알고 같이 수다 떨자고 한 거였는데. 그럼 어차피 너랑 나랑 별로 얘기할 것도 없겠네. 넌 대학교 강의도 안 들어봤고 MT도 안 가봤으니까 나랑 공감대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너 설마 공장일 평생 할 건 아니지? 요즘 세상에 대학 안 나오면 무시받고 산다. 사람들이 수준 안 맞는다고 같이 안 놀아줘. 내가 친구라서 얘기해주는 거니까 잘 명심해 너. 그럼 난 간다. 친구는 그렇게 자기 할 말을 다다다 하고선 휙 가버렸죠. 중학교 땐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제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 그 친구와 다신 연락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공장에 다닌다고 무시하는 건 친구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이 큰 집이라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때 친척들이 저희 집으로 모였는데 그때마다 전 친척들의 자식 자랑용 비교 대상이 되곤 했었죠. 형님, 우리 큰애 이번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 들어간 거 아시죠? 아유, 근데 형님은 병진이가 대학도 안 나와서 공장에서 공순이나 하고 있으니 진짜 속상하시겠다. 그런데 왜 하필 공장이에요? 차라리 아무나 다 시켜주는 중소기업 격리라도 하라고 하시지. 저는요, 제 딸이 졸업하고 공장 다닌다고 하면 두들겨 패서라도 말릴 거예요. 우리 경진이가 공장 다니는 게 뭐가 어때서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매일 땀 흘리면서 일하는 애야. 동선의 큰애가 공부 잘해서 명문대 들어간 건 알겠는데 우리 경진이도 남부럽지 않은 멋진 딸이라고. 세상에 공부가 다는 아니잖아. 저희 엄만 친척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기 바쁘셨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제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저도 주변 사람들이 절 무시하든 말든 상관없이 열심히 일했답니다. 사람마다 삶의 가치관은 다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일을 하던 중 20대 후반에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둘 다 힘든 일을 하다 보니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우와, 경진 씨는 저랑 정말 비슷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공장에서 가구를 만들다 보면 진짜 힘도 많이 쓰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와서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나면 제 자신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리고 가끔씩은 집에 와서 치킨에 맥주 한잔 하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의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과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모습이 저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한 지 2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결혼 약속 후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부모님은 자상하고 좋은 분들이시더군요. 제가 식품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식품 공장이면 일이 엄청 힘들 텐데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거기에서 일한 거 보니까 우리 아들 말대로 정말 성실한 성격인 것 같네. 아참,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둘째 아들도 천안에서 공장을 다니거든. 온 가족이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기도 힘든데 이게 다 우리가 가족이 될 인연이라 그런가 봐. 그렇지 여보? 알고 보니 시동생은 천안에 있는 국내 1위 대기업 공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이 절 환영해 주신 덕분에 전 결혼을 허락받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한다고 주변에 알리고 나니 친구들이 걱정하더라고요. 경진아, 그런데 시댁이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원래 시댁은 멀어야 좋다잖아. 가까우면 시댁에서 주말마다 맨날 오라고 부르고 엄청 귀찮다던데? 그리고 시부모님이 너한테 막 간섭하고 시집살이라도 시키면 어떡해? 시댁에서 자주 부르면 어때서? 우리 엄만 평생 할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매일 같이 계셔도 잘 지내시더라.
난 우리 엄마처럼 시부모님이랑 친하게 잘 지낼 거야. 그리고 저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뵀는데 우리 예비 시부모님들 다 좋은 분들이셔. 시집살이 같은 건 안 시키실 것 같아. 친구들이 막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일까요? 시부모님이랑 친하게 지낼 거라고 하니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친구들의 우려와는 달리 시부모님은 저에게 계속 잘해주셨어요. 저도 시부모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애교도 부리고 자주 찾아뵈면서 잘하려고 노력했죠. 어머님, 요즘 몸이 많이 찌뿌둥하시죠? 이번 주에 저랑 같이 사우나 한번 가시는 거 어때요? 가서 땀 한번 쫙 빼고 든든하게 해장국도 한 그릇 먹고 와요. 처음엔 시부모님께 어떻게 잘해야 할지 잘 몰랐었는데 생각해보니 저희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셨던 걸 그대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사우나도 같이 다니고 나들이도 다니며 친하게 지냈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그렇게 살갑게 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시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동네 시장에 구경을 갔는데 시장 상인분이 이러시는 겁니다. 딸내미가 엄마랑 아주 똑 닮았네. 붕어빵이야, 붕어빵. 어머, 저희가 닮았어요? 진짜 얘가 제 딸 같아요? 그럼 딸이 아니면 뭐예요? 이렇게 팔짱까지 끼고 돌아다니는 걸 보니 며느리는 아닐 테고 나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여동생도 아닐 거 아니에요? 어머머, 제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우리 큰 며느리. 뭐라고요? 며느리? 말도 안 돼. 시어머니랑 이렇게 알콩달콩한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이고,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우리 며느리 내 전화 받지도 않고 집에 아예 찾아오지도 않는데 세상에나 며느리랑 팔짱을 끼고 시장 구경을 하러 와? 아이고, 배 아파서 죽겠네. 저희 시어머니는 딸 같다는 시장 상인의 칭찬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입꼬리가 찢어질 만큼 웃으시더군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부모님과 잘 지내니까 저희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똑같이 잘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아빠하고는 가끔 낚시도 가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행복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행복이 2배가 된 기분이었답니다. 저는 결혼 후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시부모님은 절 예뻐하시는 만큼 저희 아들도 너무 예뻐해 주시더군요. 아마 첫 손주라 더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렇게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아들을 잘 키우고 있었는데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성격이 너무 착해서 그런지 자꾸 다른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다른 친구가 제 아들 얼굴을 핥힌 적도 몇 번 있었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른 친구한테 장난감을 뺏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 아들은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어요. 애들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몇 번은 참았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죠. 재민아, 엄마 말 잘 들어? 누가 때리거나 물건을 뺏어갈 때 참고만 있으면 안 돼. 네가 참기만 하면 만만하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번에 또 괴롭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한 대 때리면 넌 10대 때려. 알았지? 나도 친구를 때리라고요? 친구를 때리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네가 먼저 친구를 괴롭히거나 때리면 나쁜 사람이지만 친구가 먼저 때리면 너도 똑같이, 아니 10배로 때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기는 거야. 알겠지? 아들은 울먹거리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도 아들한테 친구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요즘에 영악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착하게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이잖아요. 저는 제 아들이 멍청하게 때리는 거 다 맞아가면서 소심하고 나약한 아이로 크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 이후로 아들은 확실히 예전보다 괴롭힘을 당하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친구가 주먹으로 때리면 똑같이 주먹으로 때려주었고 누가 장난감을 뺏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뺏어왔어요. 예전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아이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죠. 그제야 저는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 아들이 6살이 되었을 때 시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동서는 시동생과 같은 대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어떻게 둘째 아들도 공장 다니는 며느리를 데려오냐며 신기하다고 좋아하셨죠. 그런데 결혼 후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부터 동서가 절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님네 공장은 연봉 얼마나 받아요? 한 5천은 받아요? 뭐? 5천? 그만큼 받으면 얼마나 좋게. 당연히 그 정도는 안 되지. 네? 5천도 안 된다고요? 대박. 그 돈 받고 어떻게 살아요? 왜 못 살아? 그 돈으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허리띠 졸라매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조금 받아서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긴 해요. 아우, 거기 진짜 다닐 거 못 된다. 젊을 때 건강 버려가면서 일하는 건데 꼴랑 그 돈이 뭐예요. 저 같으면 그런데 절대 안 다녀요. 형님도 이참에 그냥 이직하시는 거 어때요? 하긴 형님은 어차피 이직하셔봤자 또 비슷한 데 들어가시겠다. 우리 같은 대기업 생산직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요. 그래, 동선 좋은 회사 다녀서 좋겠다. 근데 우리 회사도 좋은 회사야. 동선에만큼 월급은 많이 안 주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사장님이 얼마나 챙겨주시는데. 챙겨줄 거면 돈으로 줘야죠. 말로 챙겨주는 거 누가 못해요. 형님, 제 앞에서 그렇게 좋게 포장할 필요 없어요. 거기 개나 소나 들어가는 구멍가게 공장인 거 다 아는데요 뭐. 동서의 무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선의 회사는 대기업이다 보니 월급만 높은 게 아니라 성과금도 많이 주고 복지 혜택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자기 회사랑 저희 회사를 비교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루는 연말에 가족끼리 모였는데 동서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형님넨 연말 성과금 얼마 나왔어요? 아니, 우린 치사하게 이번에 1,000만 원밖에 안 준다잖아요. 성과금을 1,000만 원이나 줘? 와, 동선의 회사 진짜 어마어마하다. 우리 회사는 성과금 같은 건 딱히 없거든. 그런데 동선 1,000만 원이 적어? 1,00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 정도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1,000만 원이 뭐가 많아요. 작년엔 1,500만 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그거랑 비슷하거나 더 많이 줄 줄 알았는데 꼴랑 1,000만 원이 뭐야. 이번에 남편이랑 저랑 성과금 나온 거 합쳐서 차나 좀 바꾸려고 했더니 에휴, 다음으로 미뤄야겠네. 그런데 형님은 월급도 적으면서 성과금까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긴 같은 공장이어도 급이 다르니까. 여보, 형수님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회사에서 성과금이 나오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뭐 잘났다고 비교질이야? 얼른 형수님한테 사과드려. 사과 무슨?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우리 회사가 대기업인 거 맞잖아. 당신도 그래서 우리 회사 들어올 때 힘들게 들어오지 않았어? 힘들게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많이 받는 거지. 아무나 이력서만 쓰면 들어갈 수 있는 형님네 회사랑 같냐고. 너 말이 참 심하구나. 사람이 돈만 많이 번다고 다가 아니다. 네 형님을 봐라. 월급은 너보다 적어도 알뜰살뜰 잘 모아서 애도 잘 키우고 우리한테도 얼마나 잘하는데. 사람의 인성이야말로 그 사람의 재산인 법이야. 그러니 너도 네 형님을 보고 잘 배우거라. 그래, 네 시아버지 말이 맞아. 공장에 급이 어디 있니?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밀리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지. 안 그러냐, 애미야? 아참, 지난주에 같이 갔던 사우나가 참 깨끗하고 좋더라. 전에 다니던 곳은 사람만 많고 좀 지저분했잖니? 이번 주말엔 지난주에 갔던 거기로 가자꾸나. 시동생에 이어 시부모님까지 제 편을 들어주자 동서가 입을 삐쭉 내밀더라고요.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인데 참 철이 없구나 싶었죠. 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말에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동서네가 그날
제주도로 1박 2일 놀러 간다며 못 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뭘 하는 줄 아세요? 형님, 저희 이번에 제주도 가는 거 거의 공짜로 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복지 포인트가 빵빵하게 나오거든요. 형님는 이런 것도 없죠? 이래서 대기업 하는 거예요. 형님이 아무리 알뜰하게 아꼈으면 뭐해요? 전 안 아꼈어도 회사에서 다 퍼주는데 형님은 돈 아낀다고 여행도 안 가시죠? 아우, 구질구질해. 그래, 회사에서 나오는 복지 포인트로 여행도 가고 아주 좋겠네. 설마 그거 자랑하려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그러고 보면 동서가 나를 참 좋아하나 봐. 동선에 친정 식구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을 텐데 굳이 나한테 전화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동서가 저한테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제가 동서보다 월급 적게 주는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피해주는 것도 없었는데 왜 자꾸 절 무시하지 못해 안달인지. 그런데 동서의 그 행동이 어린 제 아들의 눈에도 보였던 걸까요? 하루는 저희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작은 엄마 왜 자꾸 엄마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해요? 말로 괴롭히는 것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누가 괴롭히면 똑같이 되갚아주라고 했잖아요. 재민아, 작은 엄마가 말을 예쁘게 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걸 잘 모르는 어른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넌 너무 신경 쓰지 마. 작은 엄만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른들 일 때문에 어린 아들이 괜히 상처받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동서하고 큰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했죠. 그런데 저 혼자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동서가 결혼한 지 4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동안은 시댁 김장 날마다 동서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질 않았는데 이번엔 웬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김장 준비는 다 해놓으셨고 동서는 조금 늦게 온다길래 시어머니와 둘이서 김장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시어머니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김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도 깨질 듯이 아프고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 아팠죠. 제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자 시어머니가 눈치를 채시고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미야, 너 어디가 안 좋니? 식은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려? 너 그 장갑 벗고 들어가서 좀 쉬어라. 김장은 나 혼자서 해도 되니까 약 먹고 얼른 한숨 자.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손이 워낙 크셔서 매년 김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분량을 나이 드신 어머님 혼자서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그냥 어제 잠을 조금 늦게 자서 그런가 봐요. 이것만 다 하고 들어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저는 아픈 것도 꾹꾹 참으며 끝까지 김장을 마쳤습니다. 다 만든 배추김치를 김치통에 담고 나자 시어머니가 절 억지로 방에 떠미셨어요. 뒷정리는 본인이 다 할 테니까 제발 약 먹고 들어가서 쉬라면서요. 마침 그때 동서가 시댁에 도착했길래 뒷정리는 동서가 도와주면 되겠다 싶어서 저도 안심하고 방으로 들어갔죠. 몸살 약을 먹고 이불로 몸을 돌돌 말고 드러눕자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이 든 지 몇 분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누군가가 제 등을 발로 툭툭 차는 거예요. 깜짝 놀라 깨어나니 동서가 멀뚱히 서서 절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형님, 꾀병 부리지 말고 빨리 나와서 고기 좀 삶아요. 형님이 이런 거 특기잖아요.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예요? 동서,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동서가 좀 어머님 도와서 수육 좀 삶아봐. 형님이 있는데 제가 수육을 왜 삶아요? 그리고 약 먹었으면 이제 움직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일하기 싫으니까 아프다고 핑계는. 그런데 그때 제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 아들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더군요. 거실에서 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픈 제가 걱정되었는지 어느새 제 옆에 같이 누워 있었나 봐요. 작은 엄마, 우리 엄마 아프거든요? 왜 우리 엄마한테 일 시켜요? 작은 엄마가 하면 되잖아요. 어머머, 얘 좀 봐. 야, 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그럼 작은 엄만 왜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을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엄마가 나이도 더 많고 더 윗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작은 엄만 일도 하나도 안 도와줬으면서 우리 엄마 푹 쉬어야 되니까 얼른 나가세요. 야, 밀지 마. 진짜 조그만 게 버릇없게. 나가요. 나가라고요. 제 아들은 동서의 몸을 두 손으로 확 밀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동서는 엉덩방아를 찢고 아프다며 짜증을 부리더군요. 아씨, 진짜? 왜 밀고 난리야? 제 아들은 동서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고 방문을 확 닫아버리더군요. 그리고 걱정하는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작은 엄마 진짜 미워요. 일도 하나도 안 도와줬으면서 왜 아픈 우리 엄마한테 와가지고 저러는 거예요? 엄마, 나 진짜 못 참겠어요. 엄마가 괴롭히거나 때리는 사람 있으면 10배로 갚아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엄만 작은 엄마한테 안 갚아주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죠? 엄마, 걱정하지 마요. 내가 작은 엄마 혼내줄 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자기가 작은 엄마 혼내줘봤자 어떻게 혼내준다고 그러는 건지 겨우 10살짜리 어린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 보니 귀여워서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 푹 쉬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다시 누워서 잠에 들었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허겁지겁 거실에 나가보니 바닥에 누워있던 동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얼굴이랑 머리를 손으로 막 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누워있는 거 안 보여? 왜 여기서 과자 부스러기를 다 흘리면서 먹고 난리야? 그런 작은 엄만 왜 거실에 누워서 자고 난리예요? 거실은 자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전 그냥 TV 보면서 과자를 먹었을 뿐이라고요. 뭐라고? 조그만한 게 진짜? 알고 보니 저희 아들이 누워서 자고 있는 동서의 머리맡에서 과자를 먹으면서 부스러기를 흘렸나 보더군요.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동서는 제 아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동서가 툴툴거리면서 소파에 앉자 이번엔 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과자 다 먹었네? 쓰레기 버리러 가야겠다. 다 먹은 과자 봉지를 들고 지나가던 제 아들은 갑자기 동서의 얼굴 앞에서 뿡 하고 방귀를 뀌어버렸어요. 너 뭐야? 왜 남의 얼굴 앞에서 방귀를 뀌고 난리야? 아우, 냄새. 얘가 방귀 냄새가 이렇게 독해. 썩은 고구마라도 먹었나? 이쯤 되자 아까 제 아들이 작은 엄마를 혼내주겠다고 했던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들의 복수에 괴로운 건 동서뿐이었고 다른 어른들은 재밌다며 빵 터졌죠. 재민이가 작은 엄마한테 한 방 날렸네. 그러게 왜 거기 앉아 있었어? 하필이면 재민이가 방귀 뀌고 싶은 타이밍에 거기 앉아있던 당신이 잘못이네. 다들 재밌어하며 놀리자 동서의 입이 대빨 나오더군요. 저도 솔직히 웃음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실로 나온 걸 본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혜미야, 아까 너 자고 있어서 수육은 우리끼리 먼저 먹었다. 너 먹으라고 남겨놓은 거 데워줄 테니까 식탁에 앉아서 좀 먹거라. 아까 아프다고 식사도 걸렀잖니.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데워주신 수육을 오늘 만든 김장김치와 함께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몸이 아파서 힘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만드신 수육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수육을 먹고 있던 저에게 동서가 다가오더니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누군 아프다고 수육까지 직접 데워주는데 난 챙겨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네. 아우, 난 기분 나빠서 냉수나 한 잔 마셔야겠다. 야, 재민아, 너 냉장고 앞에 서 있는 김에 물이나 한 잔 가져와. 그리고 저는 그때 보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것을요. 잠시 후 동서는 제 아들이 따라온 물을 한 모금 마시자마자 그대로 뿜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야, 너 이거 뭐야? 물맛이 왜 이래? 작은 엄마가 생수나 먹는다고 서운해하길래 맛있게라도 드시라고 소금 좀 탔어요. 왜요?
맛 없어요? 그럼 작은 엄마도 생수만 마시지 말고 우리 엄마처럼 앉아서 수육 먹으면 되잖아요. 작은 엄마 손이 없어요? 아까 보니까 그 손으로 젓가락질하면서 수육 엄청 많이 집어먹던데. 아우 진짜. 야, 너 지금 장난하니? 물에다가 소금을 왜 타? 이게 보자 하니까 진짜. 너 아까 나한테 과자 부스러기 흘린 것도 일부러 그런 거지? 너 내가 오늘 가만 안 둬? 넌 내한테 왜 그러냐? 네가 하도 생수만 먹는다고 툴툴거리길래 재민이가 너 생각해서 소금 좀 타줬다고 하지 않니? 어린애가 생각해서 해준 건데 넌 어른이 돼서 왜 그렇게 받아치는 거야? 어머님, 얘가 일부러 저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라고요. 딱 보면 모르시겠어요? 글쎄다, 난 모르겠는데 거기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할 일 없으면 바람이나 쐴 겸 나가서 사이다나 좀 사와라. 아까 너무 많이 먹었더니 속이 좀 더부룩해서 말이야. 그러자 동서는 쿵쿵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외투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외투를 입은 동서가 주머니 안에 손을 넣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퀴벌레잖아. 살려줘. 동서의 주머니 안에서 튀어나온 건 다름 아닌 제 아들이 갖고 놀던 바퀴벌레 모양의 장난감이었어요. 제 아들이 그걸 동서 외투 주머니에 몰래 넣어놨나 보더라고요. 동선 그게 진짜 바퀴벌레인 줄 알고 제자리에서 방방 뛰고 소리를 지르며 아주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습니다. 동서, 진정해. 그거 바퀴벌레 아니야. 우리 재민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이라고. 뭐라고요? 장난감이요? 아니 무슨 이렇게 리얼하게 생긴 장난감이 다 있어. 야 김재민, 너 자꾸 나한테 이럴래? 이런 흉측한 장난감을 왜 내 코트 주머니에 넣어놓고 난리야. 그거 작은 엄마 선물인데 마음에 안 드세요? 제 친구들이 이런 거 주면 좋아하던데. 아니면 바퀴벌레 말고 매미나 파리 모양으로 드릴까요? 바퀴벌레가 제일 인기 많아서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엄만 어른이면서 바퀴벌레도 무서워하나 봐요? 완전 겁쟁이다, 겁쟁이. 아우, 저게 진짜 확 때려버릴 수도 없고. 제 아들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진정이 되어 밖으로 나가려던 동서가 갑자기 신발이 없어졌다며 집안 곳곳을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야, 김재민, 내 신발 네가 숨겼지? 빨리 내놔, 빨리 내놓으라고. 안 돼요. 보물찾기 놀이에선 힌트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엄마 혼자 힘으로 찾아야 돼요. 야, 누가 너랑 보물찾기 놀이 한대? 빨리 안 내놔? 재수씨, 우리 재민이가 작은 엄마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서 그러는 건데 너무 짜증만 내지 말고 좀 같이 놀아줘요. 사이다는 제가 사올 테니까 그동안 보물찾기 놀이하고 있으면 딱 좋겠네요. 어느새 남편도 제 아들이 일부러 그런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지만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동서 대신 사이다를 사러 간 남편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재민이가 오늘 재수실 단단히 혼내주려나 봐. 일단 말리지 말고 어디까지 하나 한번 지켜보자고. 저 어린애도 얼마나 당신이 안쓰러웠으면 저렇게까지 하겠어. 그래서 저도 일단은 아들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랑 남편은 가족끼리 분란 일어나는 게 싫어서 그동안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제 아들은 다르잖아요. 10살짜리 어린애가 복수한답시고 장난을 치는 걸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동서가 저한테 여태까지 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계속해서 동서를 괴롭히자 동서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재민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더는 못 있겠어요. 저 그냥 지금 집에 갈래요. 지금 집에 간다고? 아니 왜? 이번엔 2박 3일 동안 있다가 가겠다며? 너희 여태까지 김장 때 한 번도 안 왔으면서 올해도 이렇게 잠깐 왔다가 갈 생각이니? 그러지 말고 이번엔 좀만 더 있다 가거라. 그래 동서, 이번 주말엔 바쁜 일 없다고 했잖아. 우리 재민이가 동서를 괴롭히면 뭘 얼마나 괴롭힌다고 그래. 애가 하는 장난인데 그것도 하나 못 받아줘? 아유,
동서가 속이 너무 좁다. 온 가족이 나서서 가지 말라고 말리자 동서의 얼굴이 죽을 상이 되더군요. 결국 동서는 툴툴대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저희 아들의 복수는 계속되었죠. 겨우 2박 3일이 지났을 뿐인데 동서의 얼굴은 10년이나 늙은 것 같았어요. 저희 아들의 괴롭힘을 참다 못한 동서는 마지막 날 울면서 저희 아들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엄마가 그러는데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줘야 된댔어요. 그런데 작은 엄만 우리 엄마 그동안 말로 100대 넘게 때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똑같이 안 때려주길래 내가 대신 때려주는 거예요. 난 우리 엄마의 보디가드니까요. 뭐라고? 내가 너희 엄마를 말로 괴롭혀서 그런 거라고?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해.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나 진짜 너 때문에 미치겠단 말이야. 엄마가 당한 거의 10배만큼 갚으려면 아직 멀었는데요? 왜 벌써 그만하라고 해요? 그럼 언제까지 할 건데? 너 아주 날 말려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그런 작은 엄만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랬는데요? 작은 엄마가 먼저 한 거잖아요. 전 우리 엄마가 당한 만큼 대갚아 줄 때까지 절대 못 그만둬요. 제 아들이 그렇게 말하자 동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선 서방님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제발 쟤 좀 말려봐. 나 진짜 미칠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으면 좋겠어? 쟤가 또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계속 조마조마하고 간이 떨어질 것 같다고. 왜? 재민이가 틀린 말 한 거 하나 없구만 뭐. 그러게 내가 형수님 무시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는 당신은 왜 내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들어? 어머님, 그럼 어머님이 좀 알려주세요. 재민이가 어머님 말씀은 잘 듣잖아요. 저 어린애가 어른한테 이런 짓거리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지 친구도 아니고 어떻게 저한테 이런 장난을 계속 치냐고요. 그러게 네가 작작에 했어야지. 네 형님이 마음씨가 착해서 그동안 참고 산 거지. 솔직히 여태까지 네가 너무하긴 했잖니. 네가 얼마나 대놓고 형님을 괴롭혔으면 저 어린애가 너한테 복수한답시고 저러고 있겠니? 10살짜리 어린애도 잘못된 걸 아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그리고 재민이가 왜 그러는지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네 형님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지. 그냥 하지 말아달라고만 하면 장땡이냐? 그래 여보, 이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형수님, 제가 진작에 이 사람이 그런 짓거리 못하겠어야 하는데 말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뭐해? 얼른 형수님한테 무릎 꿇고 사과드려야지. 시동생은 동서의 어깨를 누르며 억지로 무릎을 꿇리더군요. 동선 그제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형님이 저보다 안 좋은 회사 다닌다고 무시한 거 사과드릴게요. 이제부턴 절대로 형님한테 그런 말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재민이가 저 괴롭히는 것 좀 말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저 진짜 여기 와서 2박 3일 동안 제 수명을 10년이나 깎아먹은 것 같단 말이에요. 형님이 저보고 매일매일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면 저 그렇게라도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네? 나이를 37이나 먹은 동서가 겨우 10살짜리 제 아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서럽게 울고 있는 걸 보자 조금 안쓰럽더군요. 그동안 저한테 막말한 건 괘씸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어느 정도 감싸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의 앞에 마주보고 앉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서가 나보다 훨씬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 건 잘 알아. 그런데 난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동서보다 못나다고 생각하진 않아. 월급을 얼마를 받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나 동서가 그렇게 무시하는 작은 공장에서 일해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우리 재민이도 낳아서 부족하지 않게 잘 키우고 있어. 그래서 난 내 삶에 만족해. 그리고 동서의 삶도 충분히 멋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동서보다 못하다고 무시하지만 말고 내가 동서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동서도 내 삶을 존중해주라. 동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른이잖아. 그러자 동서는 한참을 아이처럼 엉엉 울더니 저에게 이러더군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는지 너무 후회돼요. 형님, 저요. 솔직히 형님이 질투나서 그랬어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먼저 시집온 형님이 두 분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시니까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맨날 형님 칭찬만 하시고 저 솔직히 서운했어요. 그래, 서운할 수도 있었겠네. 그럼 나한테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내가 어머님이랑 같이 사우나 가자고 했을 때도 동서가 싫다고 했잖아. 그건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제 뱃살을 보여주기 창피해서 그랬죠. 그리고 아까 형님한테 빨리 수육하라고 그랬던 건 제가 수육을 할 줄 몰라서 그랬던 거라고요. 저 요리 못하는 거 들통나면 어머님이 절 더 안 예뻐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다 제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였네요. 제가 먼저 형님이랑 어머님한테 손 내밀고 친해지려고 노력했으면 됐었던 건데 형님을 질투하기만 했던 제가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형님, 그리고요. 저 사실 형님한테 자격지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월급이 적은 형님은 열심히 벌고 모아서 집도 샀는데 저는 사치하느라 아직 전세 사는 게 너무 창피했거든요. 근데 돈 잘 버는 거 유세는 떨고 싶고 그래서 사치는 못 줄이겠고 어머님한테 예쁨은 받고 싶고 저 진짜 욕심만 많고 못났죠. 그래, 동서가 좀 욕심이 많긴 하네. 그런데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된 거잖아. 우린 동서 미워하지 않아. 이게 다 동서가 우리 가족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건데 어떻게 미워하겠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로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잘 지내보자. 알았지? 네, 꼭 그럴게요, 형님. 형님, 그럼 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참, 저 재민이한테도 사과하고 싶어요. 재민아, 작은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작은 엄마가 엄마를 괴롭혀서 네가 많이 속상했지? 그런데 그런 네 마음도 모르고 어른이 돼서 너한테 짜증만 냈던 거 정말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나도 너의 입장이었으면 내가 너무 미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작은 엄마 좀 용서해 줄래? 어? 싫어요. 전 아직 작은 엄마가 우리 엄마 괴롭힌 만큼 다 복수 못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민아, 작은 엄마가 이렇게 울면서 사과하잖니. 때로는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란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 이번엔 작은 엄마 용서해 줄까? 대신 다음번에 작은 엄마가 또 그러면 그때 재민이가 다시 혼내주면 되잖아. 그치? 네, 작은 엄마. 진짜로 다음번엔 우리 엄마 안 괴롭힐 거죠? 또 괴롭히면 제가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럴게. 나 절대로 괴롭히지 않을게. 자, 손가락 걸고 약속. 동서는 제 아들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면서 서로 그렇게 화해를 했답니다. 그리고 저도 동서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앞으로는 서로 잘 지내보자고 말했죠. 그렇게 그날은 동서가 눈이 퉁퉁 부은 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 주말을 하루 앞두고 동서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이번 주에 어머님이랑 사우나 가실 때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생각해보니까 가족끼리 뱃살 좀 보여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네? 그렇게 주말에 전 동서를 데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사우나에 갔습니다. 뜨끈한 탕에 몸을 담갔다가 나와서 찜질방에서 찜질도 했죠. 동서는 시원한 식혜에 구운 계란을 까먹으면서 어린 아이처럼 즐거워하더군요. 어머님, 이렇게 재밌는 걸 그동안 형님이랑 두 분이서만 하신 거예요? 저도 진작에 올 걸 그랬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이번엔 웬일로 동서가 저희 부부랑 시부모님을 집에 초대하겠다고 하더군요. 형님, 제가 일주일 동안 퇴근하고 계속 요리 연습을 했거든요. 이번엔 제가 수육을 한번 삶아볼 테니까 형님이랑 어머님이 한번 맛 좀 봐주세요. 주말에 동서 집에 가보니
어설픈 솜씨로 만든 반찬과 수육이 있더라고요. 막상 먹어보니 맛은 그저 그랬지만 노력하는 그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어머님도 그런 동서가 대견했는지 수고했다며 칭찬을 해주시더군요.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었을 텐데 저도 저지만 동서도 그동안 꽤나 소갈이 좀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동서는 예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답니다. 저번엔 성과금을 탔다며 저한테 명품 지갑도 하나 사주지 뭐예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그동안 자기가 성과금 받는다고 몇 번이나 자랑했으니 자랑 들어준 값이라고 생각해달라네요. 그렇게 동서가 달라진 지도 벌써 1년이나 지났습니다. 전 아직도 동서와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셋이서 잘 놀러 다니기도 해요. 아참,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있었답니다. 저희 동서가 결혼 5년 만에 임신을 했거든요. 형님, 저 솔직히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애가 안 생겨서 계속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제가 마음을 못되게 써서 애가 안 생겼나 봐요. 이제는 반성하고 착하게 사니까 하늘에서 아기 천살 떡하니 내려준 거 있죠? 저 우리 아이 낳으면 재민이처럼 똑부러지게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많이 좀 가르쳐주세요. 이제는 말 한마디도 예쁘게 하는 걸 보니 엄마가 될 준비도 마친 것 같더군요. 저는 그동안 남편과 열심히 번 돈으로 이번에 대출을 조금 받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저희 아들이 몇 년 뒤면 중학생이니까 조금 더 넓은 집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동서는 저희 부부의 절약하는 정신도 배워야겠다며 앞으로 많이 가르쳐 달라고 하더군요.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주 피곤해 죽겠어요. 그래도 배우려는 의지가 참 대견하죠? 여러분,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앞에선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하죠. 저희 동서가 제 아들 앞에서 절 그렇게 무시하다가 흠고 다친 걸 보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 아들이 동서한테서 그런 못된 짓을 배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동서도 많이 반성했고 다들 사이가 좋아졌으니 행복하게 지낼 일만 남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희 동서처럼 질투심 때문에 나쁜 말을 내뱉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상대방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연을 써봤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엔 이해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들 저와 동서처럼 서로 미워하는 감정은 있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글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